노혜경의 그 엽새. 시간이 후떡후떡 잘 지나가는군요. 화요일입니다. 오늘 노혜경의 그 엽새는 어제에 이어서 이상화 시인 얘기를 조금 더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화 얘기를 하겠다라고 시작을 해놓고 오만 딴소리를 다 해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인 이상화. 사실 이분의 시집 이름이 뭔지 아시는 분이 없으시죠? 왜냐? 이분은 1943년에 돌아가셨는데 살아생전에 시집을 한 권도 내지 않았습니다. 1901년생이니까 43살 한창 때 돌아가셨어요. 일제시대 때는 병도 많았고요. 그래서 아까운 분들이 요절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이상화 시인도 그중에 한 명입니다. 이상화는 대구 경북 사람이고 대구 경북의 당대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조선의 모스크바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굉장히 사회주의적 색채가 강한 도시였다라는 말씀도 드렸죠. 이러한 시대 배경을 깔아놓고서 이상화가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일제시대 때의 전형적인 지식 청년의 경로를 밟았는데 어찌해서 그런가 하는 것들을 이상화의 시를 하나씩 읽어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시인을 소개하면서도 제가 매번 시 소개를 잘 안 하는 굉장히 악습이 있어요. 오늘은 시 소개 제대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화. 어제는 그야말로 이상화라는 시인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말고 일제하의 지식 청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라는 얘기로 옆으로 싹 세버렸습니다. 사실 이상화 시인은 우리한테 알려져 있기로는 몇 편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그리고 이 시는 정말 잘 해석이 안 된다라고 불려지는 나의 침실로, 마돈나 나의 침실로라고 하는 시. 그 밖에도 1901년생이기 때문에요. 이상화 시인의 시에는 이 창가라든가 가사 같은 풍의 그런 시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시인이다, 문학평론가다라고 하는 어떤 문학적 자의식보다는 당대의 이 지사적인 지식 청년으로서의 글쓰기를 좀 더 많이 했던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상화 시인은 굉장히 명문가의 자식입니다. 불행하게도 종갓집이 아니고 둘째 아들 집이에요. 이 둘째 아들 집이라고 하는 거, 이 생각보다는요, 옛날 우리 이 조상들이 삶 속에서 보면 굉장히 이게 좀 슬픈 거더라고요. 모든 재산도 큰아들을 따라서 내려가고 하기 때문에 큰 집에서 베풀어 주지를 않으면 참, 좀 꼼짝마라인 것이 당시 이렇게 돈 좀 있는 양반들 집의 일반적인 풍습이었을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큰아들 집이 아니고 둘째 아들 집이었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던가? 아마 그럴 거예요. 하지만 그런 거 말고는 어쨌거나 간에 할아버지도 굉장히 유명한 분이셨어요. 이 할아버지가 함자가 이동자 진짜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상화가 1901년도에 태어났다라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상당히 연세가 있으신 분이죠. 그때 당시에 할아버지니까. 한 1800년대 중반 정도에 태어나셔가지고 이 항일 개화 운동에 그야말로 전 재산을 내놓았어요. 학교도 만들고 그리고 이 일가 친척 전체에 대해서 장학기금을 내놔서 공부를 많이 시켰어요. 아마 이런 득으로 이상화도 공부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학교를 하나 지으셨는데 이 학교가 이름이 우현서루라는 이름입니다. 이 우현서루라는 이름을 들으니까 참 그럴싸하죠. 우국을 나라를 걱정하는 현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책으로 높은 다락을 만들다 뭐 이런 정도로 풀이될 수가 있겠는데 여기에 이 지역 그 지역의 우국지사들 그리고 지식 청년들 뭐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도대체 이 나라를 어찌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의논하고 함께 공부하고 지금식으로 말하면 비슷한 데들이 많죠. 우리 이윤호 선생이
이 경영하시는 이유학당 달빛에 올린 두더지 뭐 이런 데라든가 또는 저기 수유 아카데미라든가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누구예요? 철학자 김영민 교수가 또 운영하고 있는 장미와 주판 맞습니까? 네, 정확한 이름을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이런 학교와는 조금 다른 사설 학습소, 강습소 또는 모여갖고 함께 공부하는 공부 모임 이런 것들이 일제 말기에도 굉장히 많이 구한 말에도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굉장히 많이 생겨가지고 자, 이러한 것들이 일제가 우리를 침략해서 이렇게 우리의 국권이 흔들흔들 하는 것은 우리가 서구의 앞선 기술 문명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근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 자체를 완전히 갈아 끼워야 된다라고 하는 민족 개조론적인 그런 분들도 열심히 공부를 했고 반면에 자, 우리의 근본적인 사상은 지키되 서양의 앞선 기술 문명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른바 동도서기론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았죠. 결과는 민족 개조론자들인 육당이라든가 또는 그 춘원 이강수 이런 분들의 결과적인 승리로 돌아갔지만 그것은 일제가 우리보다 일본이 서구의 그 앞선 기술을 빨리 받아들여가지고 우리보다 군사력에서 앞섰죠. 그리고 경제력에서 앞섰는데 일본의 사고방식이 동도서기가 아니었다라는데 기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본은 얼굴 노란 서양인이 되는 것을 굉장히 지향을 했죠. 어쨌거나 이 이육사의 할아버지가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그야말로 그 우국지사들을 양성하던 학교를 세웠던 그러한 분이라고 하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집안 배경 자체가 굉장히 이 조국 독립에 헌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을 타고났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애써서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서는 만들어 놓은 학교가 일제에 의해서 폐쇄되고 한일 합방 직후에, 한일 병탄 직후에 세상을 뜨셨거든요. 그렇지만 그 큰아버지가 다시 학교를 세웠어요. 그리고 서점도 세우고요. 그 책가게를 내었다라고 하는데, 1910년대의 책가게는 어떤 책가게였을까? 그런 것도 저는 참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보면 서점들이 교보라든가 뭐 용풍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큰 서점들을 제외하고는 동네 서점들이 점점 사그라들고 있는 그런 추세죠. 거기에 맞서가지고 강릉의 동아서점인가요? 또는 하늘문고 진주죠. 하늘문고 이런 몇몇 서점들이 나름 독특한 책의 이 선정을 통해 가지고 독자들을 넓혀가고 인터넷 판매를 하면서 자기 서점 나름의 고유한 색채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씁니다. 우리 그 합정동 국민TV 바로 옆에요. 합정역 방향으로 조금만 가다가 보면 달빛에 홀린 두더지라고 하는 중고 서점이 있습니다. 헌책방이죠. 이 헌책방 안에서 토론도 하고 그리고 세미나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갖춰져 있고요. 차도 팝니다. 카페를 겸하고 있는 달빛에 홀린 두더지라고 하는 그런데 원래의 여기의 장소의 중요한 특성은 헌책방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정말 구하기 힘든 철학서적이라든가 사회과학 서적 같은 것들을 상당히 깨끗한 형태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이상화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달빛에 올린 두더지로 가버렸는데요. 여하튼 이상화 큰아버지가 함자가 이일자 우자라고 하는 분인데 근데 이분도 역시 자기 아버님 이동진 어른의 그 유지를 이어받아 가지고서 교육 사업을 하고요. 그리고 항일투쟁 사업을 했습니다. 이 우현서루라고 하는 그 할아버지가 지었던 이 학교의 서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름이 수많은 나라를 걱정하는 현자들이 모여서 책을 다락같이 높이 쌓아놓고 공부를 했다. 이런 뜻이라고 제가 아까 잠깐 풀어드렸는데 여기에 책이 엄청 많았겠죠. 자, 이걸 폐쇄가 됐으니까 이 책을 갖고 서점을 연 거예요. 서점을 열었는데 서점의 목적은 뭘까요? 결국 사람을 모으는 것이겠죠. 저는 요즘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 10년, 15년 가까이를
10년입니까? 15년입니까? 이명박 될 때, 박근혜 될 때니까 10년이군요. 10년 가까운 세월을 선거에 목을 매는데요. 선거 한 번으로 나라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가장 분통 터지는 것은 소위 보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야만적인 심성이 너무나 여과 없이 사회 속으로 막 흘러 들어오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일 텐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사건이 있었죠. 강남의 어떤 식당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라고 그 트위터랑 페이스북에 돌아다니던데 실제 사건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청담동 만화님들이 어떤 식당에 모여가지고서 밥을 먹었답니다. 밥을 먹으면서 텔레비전 화면에 세월호 청문회 장면이 비치니까 그런 말을 하더랍니다. 저기 저 학부모들이야 뭐 원래 이렇게 그 먹고 살기도 어려운 사람들인데 애들 죽은 보상금 타가지고 완전히 팔자 폈지 뭐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아니 사실 이 보상금을 그 수령을 해갔다라는 것도 헛소문이지만 그 아주머니들은 자기 자녀가 교통사고나 또는 세월호처럼 끔찍한 죽음, 그냥 교통사고도 아니고 끔찍한 죽음, 이러한 죽음을 당한 대가로 보상금을 엄청 줄 테니까 네 자식을 세월호에다가 집어넣어서 빠져 죽이자라고 한다면 어머 돈 생기니까 좋아요라고 하실 분들일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겠죠. 근데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입 밖에 냅니다. 이게 정말 인간성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하나의 징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꼴을 듣다가 못한 식당 주인이 물을 들고 가서 그 아주머니들한테 뿌렸답니다. 그리고 펄펄 뛰는 아주머니들한테 당신 같은 사람들은 우리 식당 와서 밥 안 먹어도 되니까 당장 나가라. 이렇게 됐대요. 그래서 막 경찰에 신고를 하고 난리가 났는데 그래도 이 부인의 남편들은 사회생활 을 하다가 보니까 또 나름 강남 아주머니들이니까 남편들이 또 사회적으로 좀 명망이 있겠죠. 자, 이게 언론에 나가면 정말 대망신이다 이래가지고서는 쉬쉬하면서 잘못됐다고 하고 이렇게 집으로 데려갔다. 이게 이제 SNS에서 떠돌고 있는 이야기의 전말인데요. 자, 이런 이야기들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보수가 득세를 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 들어서면서 소위 우리 사회의 굉장히 저질스럽고 천박한, 천민적인, 돈은 좀 있고, 생각은 굉장히 천박한 이러한 사람들이 이 정권의 무도함을 등에 업고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의 짐승스러운 내면을 마구 드러내면서 뻔뻔하게 살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이거 굉장히 견디기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미워하면서 담는다고 소위 박근혜를 반대하는 측에서도 비슷한 언어 행위를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저는 정말 뭐 잘 아시겠지만 정말 참 남부럽지 않게 박근혜 싫어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박근혜에게 내가 싫어한다는 이유로 그리고 그녀가 정말 형편없는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모욕적인 쌍욕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전혀 동의가 안 돼요. 왜냐? 그 욕을 하는 그 사람의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는 거잖아요. 저는 아까 그 강남 식당의 부인들을 생각을 해보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런 말을 입에 담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 번만 돌이켜보더라도 정말 창피할 텐데 그런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죠. 마찬가지로 진보라고 생각하는 분들, 노무현을 지지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속에서도 그런 정말 부끄러움을 모르는 수치스러운 언어들을 쉽게 담는 분들이 참 많아요. 자, 이렇게 된다면 선거에서 승리해서 정권을 가지고 오더라도 정권을 뺏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바로 그런 굉장히 천박하고 형편없는 저질스러운 인간들로 보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점점 악순환으로 빠져들고 왜 또 이야기가 일로 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구한말 나라를 빼앗긴 사람들이 서점을 만들고 책을 읽는 모임을 만들고 공부 모임을 만들고 했던 심정이 이해가 간다는 말씀을 드리려다가 옆으로 샜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때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은 무슨 뭐 칸트니 헤겔이니 뭐 마르크스니 이런 거 갖다 놓고 하는 공부라든가 좀 고상하게 요즘 유행하는 뭐 들레즈니 가타리니 뭐 또 뭐 랑시에르니 또 무엇이냐 뭐 빌랑교니 이름도 모르게 다 이상한 프랑스 철학자들 있잖아요. 지적인지 지적인지 뭐 이런 이름들 갖다 놓고 공부하자는 뜻이 아니라 도대체 이 세상이 이렇게 혼탁할 때 인간이 어떤 것에
주안을 두고 세상을 설계해야 되냐, 세상을 꿈꿔야 되냐, 이런 것들에 대한 서로 의견을 나누고 서로 존중하는 이러한 학습들, 예, 그러한 것들이 정말 많이 필요하다 싶어요. 모여서 이야기하고, 모여서 토론하고 하는 이런 장소들. 혼자서 열심히 책을 읽고 SNS에서 잘난 척할 게 아니라 직접 오프라인 나와서 모여서 함께 얼굴 마주보고 뭔가를 도모하는 그런 장소들. 이상화의 큰아버지 이이루 씨가 서점을 열었다는 건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예, 우현서루에 가득 쌓여 있었던 책도 내다 팔고, 그리고 이 책을 내다 팔면서 그 책들이 낡은 서적만들은 아니거든요. 워낙 돈이 많은 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외서들 같은 것들을 받아들여서, 예, 이 번역서도 물론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직접 일본어라든가 영어, 독일어 이런 걸로 된 책들도 있었겠죠. 자, 이런 것들을 내다 팔아서 신학문도 보급하고, 또 서점에 오는 사람들 가운데 똑똑한 사람들 있잖아요. 예, 똑똑한 사람들을 만나면 저절로 조직이 생기죠. 은밀한 조직. 일본이 가만히 둘까요? 안 두죠. 이런 식의 조그마한 모임들, 작은 서점들, 등등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이고, 그리고 어떤 일을 도모하고 하던 이런 거는요, 구한말이나 혹은 일제시대뿐만 아니고 1980년대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1980년대에는 지금처럼 SNS가 없었기 때문에요. 출판, 단행본 출판이 지금의 SNS의 역할을 했죠. 잘 안 믿어지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 전환시대의 논리라든가 이런 식의 사회과학 서적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회과학 서적들은 평균 2만 부씩 팔렸어요. 지금 제가 시집 겨우 초판 2,000부 찍어놓고 다 못 팔아갖고 절절 매면서 출판사 눈치가 보여갖고 딱 죽겠는데, 그때는 사회과학 서적이 2만 부씩 팔렸고, 잘 팔리면 10만 부도 팔리는 거예요. 정말 전국의 20대 젊은이들이 책 속에 길이 있다. 근데 책만 읽은 거 아니에요. 책만 읽은 거 아니고요. 70년대 때부터 그랬는데, 책을 읽고 모여서 토론을 합니다. 모여서 토론을 하고, 그리고 그 토론으로 인해서 도출된 결과들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야학도 하고, 그리고 노동조합 같은 거 만드는데 참여도 하고, 부산의 양서조합 같은 경우가 그런 전형적인 모임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양서조합 같은 형태의 공부 모임들이 전국에 하나가 아니었고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기다가 수많은 출판사들이 있어서 정말 좋은 책들을 많이 펴냈죠. 번역도 하고, 그리고 쓰기도 하고 하면서 책을 펴내면 또 학생들이 없는 살림이지만, 술 마시고 게임하고 이런 데 돈 쓰지 않고 책을 사서 함께 돌려 읽고 토론하고, 자, 이런 데 돈을 쓰면서 결국은 전두환 정권을 물러가게 한 것은 공부하는 힘이었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이명박근혜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명박근혜와 똑같은 심성에 쪽수만 늘어난다고 이기는 것일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비전, 어떤 꿈을 가지고 미래를 설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공부들을 이제는 여기저기서 소모임 만들어서 좀 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서점을 열었다는 거죠. 근데 일본 사람들, 일제가 이거를 눈치 못 채면 우리가 벌써 독립을 했겠죠. 굉장히 보면 지금의 이 대한민국의 공안 당국의 10배 정도로 강한 공안 정권이었는데요. 예, 문을 닫게 했습니다. 자, 이 집안 식구들, 이상한의 집안 식구들 굽히지 않습니다. 다시 학교를 엽니다. 자, 이런 집안에서 이상화가 자라났어요. 이상화는 형제가 4형제였는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고 말씀드렸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이 큰아버지가 세운 학교에서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면서 말하자면 일종의 사교육을 이 홈스쿨링을 받다가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학교로 갑니다. 이상화가 19살 때 3.1운동이 일어났거든요. 자, 이때 이상화는 대구에서 3.1운동의 주역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상화네 집 사랑방이 이 3.1운동 운동본부가 되고요. 그리고
이상화가 다녔던 개성학교라고 하는, 개성학교 다녔나? 하여튼, 이상화가 동원할 수 있는 대구의 수많은 학교 학생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만세 운동을 일으켰다라는 것이지요. 예, 서울에서 3월 1일, 대구에서는 3월 6일이었다고 합니다. 예, 3월 6일, 예, 그리고 7일 날에는 이상화가, 완전 주동이 되어가지고서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때, 이상화가 시위 주동자였는데 용하게 감옥에를 안 가고 피신해서 서울로 가게 되면서 이상화의 서울살이가 시작되는 거죠.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만큼 경성 중심주의가 팽배했던 시절은 아니지만 그래도 출판 문화의 핵심이 서울이었기 때문에 아주 뛰어난 시인이라고 하더라도 서울의 중앙문단의 눈에 띄어야지만 결국 우리가 지금 기억하는 이상화가 생겨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서울로 가요. 예, 서울로 간 다음에 1921년에 현진건이 이상화를 문단에 정식으로 소개하게 돼요. 예, 그래서 시를 발표를 하게 되죠. 이 이상화가 북한에서 굉장히 존경하는 일제하위 시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빼앗긴들에도 보면 오는가 단 한 편만 가지고 그런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창조, 백조, 폐허 왜 이런 시절들 있잖아요. 창조니, 백조니, 폐허니. 자, 이런 시절들이 보면 되게 태폐주의, 허무주의, 이 감상주의, 절망, 좌절, 실망, 3.1운동의 실패에서 오는 어떤 슬픔, 이런 것들이 정조에 쫙 깔려 있는데, 이상화가 발표했던 시는 비록 시적으로는 좀 약간 이렇게 왜 신체시라든가 창가의 형식을 빠져나오지 못했을지라도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정신이 살아있어서 사람들이 좋아했대요. 자, 그러면서 1926년도에 그 유명한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가 나온 거죠. 사실 이상화의 이런 민족주의적인 정신은 어떻게 생각하면 가족력이기도 하지만요. 이상화가 20년대 초반에 프랑스 파리로 가보고 싶다는 생각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불어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때 동경 대지진이 일어나면서 이 조선인들에 대한 엄청난 탄압이 있습니다. 그때 이상화가 다시 한반도로 돌아오게 되죠. 조선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러면서 몸으로 느꼈던 일제의 만행들, 그러니까 일제의 관료들뿐만 아니라 일제의 정치 세력들뿐만 아니라 일본인이라고 하는 집단이 조선인이라고 하는 집단에 대해서 일종의 지배자로서 어떤 횡포를 보이고 있는가. 나라를 빼앗긴 서름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국가의 체제가 조선 제한제국에서 일본으로 넘어간 것과는 비교가 안 될 굉장히 심각한 어떤 변화다라고 하는 거를 정말 몸으로 느끼고 왔겠죠. 와, 몸으로요. 예, 그렇게 하면서 발표한 시가 바로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지요. 자,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예, 노래도 나와 있습니다. 노차싸 앨범에 실려 있는 노래지만 이 아이들이 불러요. 예,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마 이 노래 정말 좋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네, 이 시 정말 뭐라고 할까, 우리나라의 시인들의 이 시 가운데서도, 굉장히 이렇게 왜 노랫말 하기에도 참 좋으면서 동시에 서정적이면서도 고요하고, 예, 그러면서도 주제의식이 분명한 참 잘 쓰여진 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천년부터 끝년까지를 놓고 보면 제일 천년 첫행과 마지막 행을 제외하고는 우리의 들판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한껏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라고 하는 한 행씩 딱 갖다 놓음으로써 이 풍요롭고 아름다운 자연 풍광과 평화로운 농촌 마을이 삽시간에 우리의 것이 아닌 남의 것으로 되는 이러한 비운을 목가적이고 평화로운 풍경의 강조 속에서 더욱더 드러내게 됩니다. 정말 그래서 좀 아름다우면서도 아주 처연한, 그러면서도 더욱더 절실한, 독립의 열망,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해주는 시여서
발표된 당시뿐만 아니고 정말 오랫동안 남북한 막론하고 사랑을 받고 있는 시예요. 자, 이 시는 1926년 개벽지에 발표되는데요. 자, 26년 개벽. 26년 정도 같으면 우리에게 김소월이 있었고 예, 참으로 많은 그 시인들이 등장을 해서 그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던 예, 그러한 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21년, 22년도 정도부터 동인지 활동을 하던 이상화가 26년도에 개벽에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를 발표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민족 시인이 됩니다. 하지만 이상화는 민족 시인이기 이전에 아니지. 민족 시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주는 의미는요. 일제시대 때 이분들은 일제의 끔찍한 탄압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물론 일제시대 때 문학활동을 했던 분들 가운데 일제에 끌려가서 한두 번씩 고초를 안 겪은 분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분들이 일제시대 때 정말 일상적인 고초를 겪으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죠. 이상화도 어떤 고초를 겪었는가 하는 거를 잘 모르시죠. 3.1운동 대구에서 3.1운동을 이상화가 주도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아슬아슬하게 피해서 서울로 왔다가 다시 동경으로 건너갔다가 다시 조선으로 돌아오고 하기까지 20년대를 평탄하게 잘 보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상화가. 예. 하지만 이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를 발표하고 유명 시인이 되어버린 이상화는 그 다음 해 27년도에 대구로 다시 내려오거든요. 대구로 내려오는데 그러니까 그 한 7, 8년 이상을 고향을 떠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자마자 다시 요주의 인물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요, 막 가택수색도 당하고 심지어 원고도 뺏겼대요. 이상화가 일제시대 때 시집을 내지 못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런 식으로 썼던 원고들을 뺏기고 가택수생을 당하면서 이리저리 흩어지고 했던 탓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툭하면 가택구금을 당했다고 합니다. 어디 다니지도 못할 정도로요. 예, 그러면서 이상화는 그 일제시대 때 그 자기 할아버지와 그리고 큰아버지가 이렇게 이루어 놓았던 여러 가지 이제 학교 그리고 조직 이런 것들이 배후 세력이라는 의심을 끊임없이 당해서 시도 때도 없이 잡혀가고 잡혀갈 때마다 끔찍하게 고문당하고 두드려 맞고 그랬다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젊은 나이에 요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1930년대 이상화는 37년도에 이상화는 중국으로 가게 됩니다. 형이 이상정이었는데요. 이분이 항일 무장투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항일 무장투쟁을 하고 광복군 장군이었는데 이분이 모함을 받아서 일본의 밀정이라는 모함을 받아서 북경 감옥에 잡혀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요 당시 시기의 그 만주의 분위기를 우리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만주사변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만주의 공산당들은 코민테른의 원칙에 의해서 조선공산당을 해체하고 중국공산당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이 코민테른이 이 전 세계 공산당의 일종의 협의체 아닙니까? 이 커뮤니스트 인터내셔널을 줄인 게 코민테른인데요. 맞나? 헷갈린다. 여하튼 그런데요. 근데 이 코민테른이 이 일국의 일당, 일국가 일당. 예, 그렇게 해서 하나의 나라에는 공산당을 하나만 만들 수 있다. 라고 하니까 조선 공산당이 조선 한반도를 넘어서서 중국으로 가게 되면 중국 공산당에 가입을 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조선 공산당원들이 중국 공산당으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조선 공산당은 조선이라고 하는 식민지를 하나의 국가로 보고 공산당으로 만든 것이지만 또 중국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여기는 엄연히 주권적으로는 일본이에요. 일본의 속국이에요. 그래서 중국 사람이 보기에는 저 사람이 조선 공산당인지 아니면 일본의 밀정인지 말하자면 일본인인지 조선인인지 아리송하게 되는 거죠. 의심이 생기는 거죠. 의심. 자, 이렇게 해서 그 일본의 밀정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의심으로
공산당 내부에서 서로 이렇게 죽고 죽이는 대숙청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거를 민생단 사건이라고 불러요. 민생단 사건 또는 반민생단 투쟁이라고 하는 말로도 알려져 있는데, 반민생단 투쟁이라는 게 뭔가 하면 항일 무장 투쟁을 하던 만주의 그 일본 공산당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언제나 두려운 것이 내부의 적이죠. 내부의 변절자 또는 내부의 밀고자가 이 무장투쟁하는 병력들이 이동 경로라든가 또는 이 근거지로 삼아서 보급도 받고 휴식도 하고 숨어 지내기도 하는 그런 마을들의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본에 알려지는 것이 극도로 두려운데, 조선인이면서 일제에 빌붙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밀고를 하고 하는 밀정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밀정들이 공개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렇게 그 모임을 만든다라고 하면서 신문에다가 모집도 내고 했던 게 민생단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연루가 되었는데요. 공산당 조직들이 내부에서 저 사람은 옛날에 민생단이었다, 저 사람은 민생단 출신이다, 이런 식으로 서로 밀고를 하는 분위기가 생겨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근데 민생단으로 밀고가 되면 더 심각한 문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밥솥을 왜 행군을 하면서 밥솥을 이고 지고 가지 않습니까? 이 밥솥을 이고 가다가 떨어뜨려서 엎었다고 해서 민생단. 왜냐? 밥을 엎어서 사람들이 굶게 만들므로써 군의 이 사기와 체력을 저하시키는데 기여를 해서 틀림없이 저건 일제의 밀정이다. 그래서 민생단. 잠꼬대를 너무 심하게 해도 민생단. 하여튼 별의별 이유로 민생단이라고 서로 밀고를 하고요. 그렇게 서로 죽이고 하는 게 몇 년 동안 광풍처럼 휩쓸었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아마 이상정 장군도 그런 차원에서 의심을 받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은 좀 들지만, 제가 이건 공부가 짧아서 확신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 이상화는 자기 형 이상정을 만나가지고 북경에서 만나고 다시 돌아왔는데, 돌아오자마자 일본군에게 체포되어서 엄청난 고문을 받게 됩니다. 집안 내력으로 한편으로는 일제의 감시를 받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의 행동과 실천과 그리고 생각에 의해서 그 일제에 끊임없이 저항을 했던 시인이 이상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상화는 이렇게 집에 돈이 많아서 그냥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일본 사람들한테 잡혀갔다가 나왔다가 또 들여맞고 나오고 이렇게만 살았을까? 그거는 아니죠. 일제가 36년이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제 시대 때 우리가 지금 이 운동을 했다, 독립투사다라고 부르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아예 만주로 건너가서 총을 들고 무장투쟁을 한 사람의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상화는 뭘 하고 살았을까? 역시 이상화의 음악을 한 곡 듣고 그렇게 하고 나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민족 시인 이상화 시노래라고 하는 음반이 있어요. 그 음반에 실려 있는 진우의 곡, 이게 낭송인지 노래인지 잘 모르겠어요. 서러운 해조라고 하는 그 시가 있는데요. 서러운 파도소리, 이 정도로 번역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를 당대의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했다고 해요.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하고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들어보시죠. 네, 이상화의 시 서러운 해조였습니다. 제가 좀 헷갈렸는데 이 서러운 해조는 상당히 늦게 발표한 시입니다. 1941년도에 문장이라고 하는 잡지에 발표했죠. 자, 이 시를 발표하고 나서 문장지가 얼마 안 있다가 폐간이 됐습니다. 그 이상화의 시를 발표했다고 해서 폐간된 건 아니고, 일제가 조선말로 되어 있는 잡지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문을 닫게 되었죠. 뺏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고 하는 시를 발표하는 바람에 이 개벽지가요, 이 판매 금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잡지 자체가. 참 일제 시대에 이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이 조선 사람들이 마음에 이렇게 울렸던 그 울림의 크기만큼 일제도 이 시가 정말 무시무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때 당시의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요.
제일 중요한 건 일제가 우리를 수탈할 때 무엇을 제일 먼저 수탈했는가? 우리는 국권 상실을 참 많이 생각합니다. 대한제국이 이 나라를 뺏겼다를 생각을 많이 하는데 나라를 뺏긴다는 건 그렇게 큰 데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일제가 동양척식 회사를 차려서 그때 당시 그 계량법이라고 그러나요? 측량법, 서구적 측량법에 익숙하지 않았던 농민들에게서 땅을 빼앗아 가는 겁니다. 그리고 법을 만들어 가지고 토지를 등록하라고 하는데 일제에 대한 저항의 마음이 컸던 많은 사람들이 일제에 협조하지 않기 위해서 등록을 하지 않죠. 그랬다가 속수무책으로 빼앗기고 그 빼앗긴 땅을 일본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일본 깡패들이 들어와 가지고 농사를 짓게 되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땅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땅. 농사를 짓는 땅. 그리고 그 땅을 빼앗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나라를 빼앗긴다라는 거하고 등치되는 굉장히 절박한 그러한 현실 아니었겠습니까? 이 일제의 그 강점이 되었을 때 이완용이니 식갱이니 하는 소위 이렇게 그 돈 있는 자들, 가진 자들, 귀족들의 저항보다도 농민으로 구성된 의병들의 저항이 그렇게 격렬했던 것은 결국은 이 밥 벌어먹고 사는 공간에서부터 떨려나가는 절박함이라는 게 그만큼 심각하다라는 뜻이었죠. 나라를 빼앗긴 서름이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사실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야말로 절절하게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나라를 빼앗긴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IMF 당시에 우리의 경제 주권을 상실했었잖아요. 여러 가지 종류의 주권들 가운데서 정치 주권 크게 봐서 국권을 상실하는 거 못지않게 경제 주권을 일시적으로 상실하는 것도 일시적으로 나라를 빼앗기는 것만큼 심각한 건데 그때 당시에 누가 가장 힘들었습니까? 대한민국의 가난한 사람들 이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버텨낼 만한 금융 자본이라든가 또는 어쨌든 자산이 없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던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 또는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 살던 또는 자기는 정규직이니까 다음 달 걱정 없이 살 수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비정규직이 되고 쫓겨나고 하면서 이게 그 밑바닥으로 떨어진 경험. 경제 주권 하나를 상실할 때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죽고 그랬습니다. 하물며 국권 전체를 빼앗겼을 때 그리고 그 수탈의 가장 핵심적인 영역에 있었던 이 땅을 빼앗긴 농민들이 참상이야말로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 땅이었을 때는 이렇게 아름다웠던 그 땅이 봄이 오면 이렇게까지 온갖 아름다움이 펼쳐지던 이 들이 땅을 빼앗기니까 봄도 빼앗기는 그러한 그 딱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절실하게 와닿았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언어를 발설할 수 있는 시인이 있고 이 시인의 시를 실어주는 잡지가 있다는 게 일제 입장에서는 정말 끔찍했겠죠. 원래 권력을 가진 자들 그것도 나쁜 권력 암흑의 권력을 가진 자들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입 밖에 내어 말하는 걸 참지 못해요. 그래서 광장에 모여서 외치는 것을 싫어하고 SNS를 신문들, 언론들 탄압을 하고 SNS를 어떻게든 탄압을 하기 위해서 막 가로막습니다. 게다가 자기네들끼리는 음침한 이야기들을 퍼뜨리기 위해서 밴드니 카톡 같은 것들 이용하면서도 거기에 검열을 해가지고서 이 정부에 반대하거나 또는 비판하거나 하는 말들이 퍼지지 않게끔 감시를 합니다. 두려움 때문이죠. 두려움 때문에 입을 쳐닫게 하려는 겁니다. 시간이 길게 걸리느냐 짧게 걸리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사람들이 올바른 생각, 올바른 사유를 지니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가다가 보면 이러한 흑역사들은 언젠가는 빛의 역사에 자리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우리가 이런 컴컴한 세력들한테 패배해서 우리 자신이 입도 험해지고 사람도 천박해지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한 투쟁도 정말 가열차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상화 얘기도 하다가 보니까 되게 많네요. 여하튼 이 조금 전에 들려드렸던 이 노래
이 서러운 해조가 제가 착각으로 이 개벽에 발표되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고 문장에 발표된 시예요. 이런 착각들을 하면 안 되는데 저도 참 큰일입니다. 여하튼 이렇게 이상화는요. 이상화가 주된 밥벌이를 했던 영역은 학교 교사였습니다. 선생님이었다는 거죠. 예, 지금 우리 선생님들을 참 보면 존경 안 하지만요. 예, 가장 되고 싶은 직업의 2위가 교사고 되고 나서 가장 후회하는 직업의 1위가 교사라는 통계 자료를 며칠 전에 페북에서 봤거든요. 선생님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로는 직업도 안정이 되고요. 그렇죠. 지금 젊은이들한테는 직업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또 그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몇 개 안 남은 직업 가운데 하나고 그랬는데 막상 교사가 되고 보니까 직업 안정성은 조금 있을지 몰라도 너무나 보람이 없는 직업이더라. 하지만 일제시대 때의 선생님들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상화가 대구에 내려오고 난 다음에 교남학교라고 하는 학교에서 선생님을 하고요. 선생님을 하고, 그리고, 이 학교를 키워가지고 지금의 대륜중학교로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자기 조부와 큰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서 역시 교육자로서의 마지막 일생을 바치다가 결국은 43년도에 세상을 뜨게 됩니다. 일제는, 이상화가 죽어서 좋겠지만 우리는 참 슬프고 아쉽죠. 그리고 이 이상화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든지 간에 우리에게는 민족 시인으로 남아있는데 살아생전에는 그의 시집 한 권 우리가 가지지 못했습니다. 지금 물론 이상화 기념사업회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상화의 이 시들을 우리 좀 더 많이 듣고 그랬으면 하는 마음이 꿀뚝 같답니다. 자, 이상화 시 노래 한 곡 더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인에게라고 하는 곡이 있어요. 시인에게 들려드리면서 얼마 안 남은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